네, 이어서 양자 컴퓨팅 원리와 수학적 기초 책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지나간 진도이긴 한데 이제 환영님이 제안 주신 범위 이제 앞에 다시 좀 돌아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저 벡터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들을 수학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는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치 상태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이제 전자 스핀이 위로 향하는 벡터를 이제 표준 기저 벡터 B1과 B2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제 A1과 A2라는 확률 진폭 계수를 부여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A1, B1 캣 플러스 A2, B2 캣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는 식이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때는 이제 반대 방향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붙었을 뿐, 이것을 제곱을 했을 때의 그 값이 곧 B1 캣팩터로 측정이 될 확률이 A1 제곱이 되고, B2 캣팩터로 측정이 될 확률이 A2 제곱이 된다는 점에서,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해도 이걸 제곱했을 땐 결과적으로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스핀 상태가 B1으로 측정될 확률, 그리고 B2로 측정된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측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B1과 B2는 서로 이제 같지는 않지만 뭔가 같은 것과 가까운 어떤 그런 용어로서 동치라고 표현을 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특정 스핀 방향의 기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표준 기저가 X, Y 축으로 기준을 했을 때 0, 1, 그리고 1, 0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만약에 알파 도만큼 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삼각함수 식에 의해서 원래 0, 1이었던 그 표준 기전은 알파도만큼 회전시켰을 때는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본래 1, 0이었던 이 표준 X축에 있었던 이 표준 기저 같은 경우 알파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코사인 알파와 마이너스 사인 알파로 이렇게 표준 기저가 회전이 같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알파를 90도만큼 다 돌렸다고 했을 때, 원래 그 Y축을 향해 있던 벡터 표준 기저가 X축을 향하게 되고, 원래 X축을 향해 있던 그 표준 기저는 알파도 90도만큼 돌린 이후에는 Y축의 음의 방향을 향하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동치 개념에서 보셨다시피 Y축의 음의 방향으로 향하는 요 기저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향하는 90도로 회전시키기 전의 그 표준 기저가 어차피 동치이기 때문에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의 최대값이 90도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측정 각도를 그 세타를 기준으로 측정시키는 경우 측정기를 세타도만큼 회전시키는 케이스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표준 기저와 또 다르게 요 세타가 90도일 때는 원래 세타가 0도일 때는 수직 방향의 측정이 가능했다면 세타가 90도로 돌았을 때는 수평 방향의 측정이 가능해지고 그 상태에서 또 90도, 즉 세타가 180도로 돌았을 때에서야 원래 양의 방향이었던 것이 음의 방향으로 측정 각도가 변환이 되기 때문에 세타 같은 경우 180도가 되면 그 측정 각도가 180도가 됐을 때 그 동치 상태의 벡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타의 최대값은 180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세타는 2 알파다라는 식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 어, 자연스럽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일단 이해한 걸로 치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여기서 알파만큼 돌렸을 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 그리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변환이 됐던 이 벡터 값에다가 세타는 2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세타
변환을 시켜서 대입을 했을 때 측정 각도를 세타만큼 돌렸을 때의 표준 기절을 이렇게 식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이것을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 60도만큼 저희가 측정 장치를 회전시켰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세타가 60도이기 때문에 2분의 세타는 30도가 되고 그러면은 그때 기전은 이렇게 코사인 30 마이너스 사인 30 그리고 사인 30 코사인 30 이렇게 두 가지의 벡터가 표준 기전 벡터로 작용을 하게 되고 요것을 이제 상수값으로 변환시키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 벡터로 이렇게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식을 만약에 원래 X축 방향으로 1, 0이었던 요 벡터가 그림 3.1에 보시면 X축 방향으로 1, 0인 벡터가 있잖아요. 만약 이 벡터를 기준으로 60도만큼 회전을 시킨다고 하면 그때의 표준 기전은 여기 아까 도출해냈던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되게 되고 이제 이것을 그 1, 0 벡터 값에 곱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앞서서 선형대수 파트에서 확인한 것처럼 2분의 루트 3 그리고 2분의 1 이것을 얻게 되는데 얘는 곧 그 확률 진폭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식을 저기 정리를 하다 말았는데 어, 어쨌든 말로 설명을 드리면 60도 방향으로 측정했을 때 결과적으로 n을 얻을 확률은 2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돼서 4분의 3이 되게 된다라는 이제 그 측정 각도를 변환시켰을 때 그때 얻어지는 어, 확률 진폭의 값 그리고 그때의 n을 얻을 확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60도로 상수를 적용을 해본 그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예시 챕터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4장 인탱글먼트인데요. 한글로는 얽힘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얽힘이라는 단어가, 그 번역어가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풀려지지 않는 꼬여있는 얽힌 상태를 제대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얽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그 예비 지식으로서 물리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인터랙션이라는 거는 가장 유치하게 표현하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이죠. 어떤 두 개 이상의 대상들이 물리적 대상들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것인데 이제 그 해석역학이라는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물리계를 묘사할 때는 해밀토니안 H라고 표현하는 에너지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그 H에는 T와 V, 이렇게 H는 T 더하기 V로 기술이 되는데 T는 여기서 그 물리적 대상이, 기술하고자 하는 물리적 대상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말하고 V는 그 물리적 대상이 영향을 받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말하는데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그 V라는 게 기술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는 V라는 텀이 생긴다라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전자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두 전자가 상호작용하는 상황을 묘사할 때는 그 1번 전자, 2번 전자라고 숫자를 부여해서 표현을 하면 1번 전자가 느끼는 그 물리적 상황에서의 그 해밀토니안은 T1, 즉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V1으로 기술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식을 표현하기를 V21이라고 한 이유는 2번 전자가 깔고 있는 그 공간에 내뿜고 있는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의 전기장이 있는데 그 전기장에 1번 전자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겁니다. 즉, 두 전자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1번과 2번이 포텐셜 에너지 텀을 가지는 형태로 기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앞으로 얘기를 하게 될 얽힘이라는 상태는 지금 이 포텐셜 에너지 V가 기술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즉 상호작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양자역학에서는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책 첫 페이지로 넘어가서 책에서 상황 설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은 상호작용이 없는 두 전자를 놓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예로 그 상상하시기 쉽게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해보시면 일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두 전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일광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전자기장은 뭐 이론적으로는 exactly 0은 아니지만 뭐 effectively 완전 0이라고 기술하는 즉 V가 써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두 개의 그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앨리스와 밥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각각 하나씩의 전자를 측정하고 있는 상황을 그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전자는 근데 저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앞 챕터에서도 많이 말했듯이 두 전자를 측정한다는 것은 큐빗 하나를 가지고 큐빗 상태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앨리스와 밥이라는 거는 그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정보에서 뭐 레토릭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이게 A와 B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앨리스 밥을 그 그냥 대명사처럼 아니 그 사람 이름처럼 표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은 뭐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A 시스템과 B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인 상황, 즉 앨리스와 밥이라는 측정자가 있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앨리스와 밥의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앨리스와 밥이 큐빗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얽혀 있는지 안 얽혀 있는지 구분하는 그런 수학적인 기술을 다음 장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없는 두 전자가 이제 앨리스와 밥에게 의해서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 앨리스는 A 캣과 그 A 제로 캣과 A 원 캣을 그 베이시스로 갖고 있고 그 밥의 전자는 B0와 B1이라는 캣들로 베이시스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능한 상태가 앨리스의 경우에는 A0, A1, 밥의 경우에는 B0, B1이라고 기술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간단한 예로 앨리스에게 주어진 전자는 스핀 0과 1 상태 둘 중 하나를 택한다고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0과 1이 A0, A1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 밥은 또 다른 전자가 뭐 스핀 업다운일 수도 있고 레프트 라이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동일하게 그냥 스핀 업다운에 대응되는 0, 1 상태를 B0, B1이라고 갖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어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앨리스의 상태는 지금 V라고 전체 그 큐빗이 기술되고 있는데요. A0에는 C0라는 개수를 갖고 있고 A1 상태는 C1이라는 상태를 갖고 있고 밥의 경우에는 W라는 상태이고 D0, D1이라는 그 개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앨리스와 밥이 갖고 있는 큐빗을 동시에 기술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동시에 합쳐진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 하나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텐서 프로덕트라는 겁니다. 텐서 프로덕트라는 거는 그냥 벡터를 두 개를 단순하게 그냥 직접적으로 곱하는 걸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이렉트 프로덕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기호는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 동그라미 한 다음에 곱하기 부호를 쓰는 것 같고 그 V는 앨리스의 상태였고 W는 앨리스의 큐빗 상태였고 W는 밥의 큐빗 상태인데 이 두 개를 텐서 프로덕트 하게 되면요. 그냥 단순하게 연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서를 지키면서 분배 법칙으로 곱해버리는 건데요. 이 W와 V는 C0, C1, D0, D1을 개수로 갖는 상태들로 기술이 되는데 다 곱하게 되면 순서를 지키면서 다 곱하게 되면은 그 네 개의 텀이 나오게 되죠. 2x2로. 그래서 C0, D0, 뭐 C0, D1, C1, D0, C1, D1 하고 이 A0와 B0가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텐서 프로덕트로
그리고 A0, B1 이런 식으로 텐서 프로덕트로 4개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4개의 그 텐서 프로덕트가 앨리스와 밥의 시스템을 동시에 기술하는 또 하나의 전체 공간을 이루는 베이시스가 되게 됩니다. 베이시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 기술, 이런 묘사를 하게 되는데, 이 이후로는 좀 더 단순하게 수학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 연산자를 쓰지 않고 VW라는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쓰는데요. 나중에 하면 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캣에 VW라는 식으로 문자 2개를 넣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어떤 제약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이 4개의 개수를 RSTU 4개로 대체해서 표현을 할 때 이 RSTU를 제곱한 것들이 1이 된다는 것은 그냥 보르네 룰, 그러니까 확률 그 연산에 의해서 당연히 제약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제약 조건으로 하나 주어질 만한 것이 RU와 ST, 즉 이 바깥쪽에 있는 텀 2개의 개수를 곱한 것과 안쪽에 있는 개수 2개를 곱한 것을 같다고 놓을 경우와 그리고 RU가 설명이 너무 넘어가서 일단 RU와 ST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U와 ST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인탱글드 되지 않은 상태, 얽히지 않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고 또 달리 RU와 ST가 같지 않은 상태를 얽힌 상태, 인탱글드 상태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학적인 기술인데요. 구체적인 예를 보시면은 여기 주어진 상태가 지금 얽히지 않은 상태인지 판별을 하려면은 지금 앞서 본 RU와 ST가 같은지 아닌지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RU는 지금 첫 번째와 네 번째 텀에 있는 개수를 곱한 것이고 ST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쪽에 있는 2개를 곱한 건데요. 이 경우는 그 루트 3 나누기 8로 RU와 ST가 동일하게 되죠. 이 경우는 지금 인탱글드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탱글드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RU와 ST가 같은 경우에는 A0와 A1 캣을 공통 인수를 빼내서 뭐 노멀라이즈를 시킨 다음에 이게 뭐 인수분해를 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앨리스의 스테이트와 앨리스의 큐빅 스테이트와 밥의 큐빅 스테이트가 이렇게 둘로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이 괄호 안에 담긴 2개의 표현으로 분리가 되면은 이게 바로 인탱글드 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것은 또 다른 인탱글드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다음 장에 주어져 있는 그 앨리스와 밥의 상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의가 됐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네 번째 스테이트가 아예 그냥 개수를 0으로 갖고 있죠. 이 경우에 RU와 ST를 곱하게 되면은 당연히 0은 뭐 2루트 2분의 1과 같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으므로 얽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 인탱글드 되지 않은 상태처럼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면요. 앨리스의 경우로 인수분해를 시도해보면은 A0를 빼내더라도 A1을 빼내더라도 2개가 밥의 상태가 공통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고 밥을 기준으로 인수분해를 시도한다고 해도 서로 이제 공통되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상태가 그 인탱글드의 또 다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탱글드 스테이트가 어떤 차이를 보는지 물리적인 설명을 조금 해보면요. 앨리스의 측정 행위가 A0 또는 A1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탱글드 되지 않은 위쪽의 경우에는 A0를 앨리스가 측정해서 결과를 얻든 측정 결과가 A1이라는 게 나오든 밥의 상태는 지금 2분의 1 B0 더하기
2분의 루트 3 B1이라는 그런 슈퍼포지션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즉, 밥의 상태는 앨리스의 측정 결과와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되는 상태인 거죠. 이게 바로 not entangled 상태인 거고, 반면 entangled 된 상태 기준으로 살펴보시면은 A0를 측정하게 될 경우와, 그러니까 측정 결과로 A0를 얻을 경우와 측정 결과로 A1을 얻을 경우가 서로 다른 밥의 상태가 얻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A0를 2분의 1 확률로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트 2분의 1의 제곱을 해서 반반의 확률로 50%의 확률로 A0를 앨리스가 얻게 될 텐데, 측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A0를 측정하게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텀에 있는 그 괄호 안에 표현 루트 2분의 1 B0, 루트 2분의 1 B1이라는 밥의 큐빗 상태가 얻어지게 되는, 큐빗 상태가 이렇게 되는 거고, A1이 얻어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B0 캡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즉, 앨리스의 측정A가 밥의 큐빗 상태를 바꾸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인탱글드 된 상태를 따질 때 제가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는 두 전자이고 서로 뭐 1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탱글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상정을 해서 그것을 그 상태를 앨리스와 밥이 서로 각자의 큐빗으로 나눠 갖는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앨리스의 측정행위가 밥의 큐빗 상태를 바꾸게 된다는 게 참 미스테리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1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밥의 상태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밥의 상태가 밥의 큐빗 상태가 바뀐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광속 이상의 통신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광속 일정의 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광속 일정의 원리라는 거는 뭐 완벽한 논리적 귀결로서 광속 도달 불가능성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론의 제1 공리이자 뭐 대전제이죠. 이 특수상대론에 광속 일정의 원리가 없다면 특수상대론이 애초에 어떤 그 이후에 뭐 시간 팽창이라든가 뭐 시간 그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시공간 4차원 개념을 전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모든 현대 물리적인 이론 기술이 무너지기 때문에 광속 일정의 원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만큼이나 물리학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광속 일정의 원리에 따르면 어떠한 것도 광속에 도달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떠한 상호작용도 광속을 뛰어넘어서 전파될 수 없는데 그 어떠한 상호작용 안에는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힘 전달만이 아니라 정보의 전달 역시 정보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에 간다는 것 역시 물리적인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 역시 광속을 뛰어넘을 수 없어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얽힌 상태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대로 A0라는 스테이트가 측정됐을 때 앨리스에게 A0라는 상태가 측정됐을 때 A1이라는 상태가 측정됐을 때에 따라서 한참 멀리 떨어진 몇만 광년 멀리 떨어진 밥의 물리적인 그 큐빗 상태가 바뀌게 되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앨리스가 측정하는 순간 그 즉시 밥의 상태가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얽힌 상태는 맨 앞에 말하기를 해밀토니안 같은 걸로 기술이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양자역학적인 상태로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물리적인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can't entanglement be used for instantaneous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즉각적인 통신이 인탱글먼트로 좀 구현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밥의 입장에서만 잘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선 계산을 생략했는데 앞서 기술한 그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계 상태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얽혀 있건 얽혀 있지 않건 앨리스가 A0를 측정하게 될 경우와 A1을 측정하게 될 경우 밥이 그 큐빗 상태가 변하든 말든 밥은 분명히 B0나 B1의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자신이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 B0와 B1이라는 것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얽힌 상태든 얽히지 않든 밥은 그 B0와 B1을 얻게 되는 확률 자체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뭐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뛰어넘어서 얽힌 상태에 의해서 큐빗 상태가 변하긴 하지만 B의 큐빗 상태가 변하긴 하지만 결국 밥이 측정을 해서 얻게 되는 그 말단의 정보상으로는 전혀 확률 차이가 없게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now that부터 표현하는 이유는 뭐 그 밥이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정보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슈퍼 루미널, 즉 광속을 뛰어넘는 통신은 가능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 챕터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발표 내용입니다.